안녕하세요. 삶이라는 건 늘 뜻대로만 흘러가진 않는데요. 노력하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고들 하지만 때로는 운명이라는 놈이 가로막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부딪히고 깨지면서도 끝까지 버텨냈고 결국 제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예상치 못한 일들로 좌절하거나 분노했던 경험이 있나요?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거나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일이 수포로 돌아간 적은 없었는지요? 저는 그런 시간을 지나오고 보니 오히려 그 경험들이 제게 더 단단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과연 제가 어떤 일들을 겪었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올해 40대 중반으로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실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사이 좋은 언니가 한 명 있어요. 금수저까지는 아니지만 나름 부족함 없이 여유롭게 자랐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스스로 공부머리는 영 아니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학 진학을 포기했어요. 대학까지는 꼭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거든요. 부모님은 당연히 극구 반대하셨지만 저는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고 제 힘으로 작은 규모의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우선 자금을 모으기 위해 아르바이트부터 뛰었죠. 낮에는 카페에서 서빙을 했고 저녁에는 편의점 야간 근무까지 했어요. 주말마다 마트에서 시식 행사까지 돈을 모을 수 있다면 가리지 않았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 자는 게 전부였지만 돈을 모아야 했기 때문에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한 번은 집에 귀가해서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쌍코피를 터뜨리고 쓰러진 적도 있었죠. 마침 집에 있던 터라 제가 기절하는 장면을 목격했던 언니는 그냥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손을 뻗는 게 어떻겠냐면서 걱정했지만 저는 결국 사업을 꾸려나가려면 스스로 고생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몸은 힘들었지만 언젠가는 내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 하나로 이를 악물고 버텼던 것 같아요. 어떤 날은 대학도 안 가서 가방끈 짧으니 사서 고생한다고 손가락질 당하기도 했고 손님이 던지듯 주는 돈을 주울 때마다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왕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뽑아야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피를 토해내며 격렬하게 살았더니 제가 목표로 했던 자금이 모였어요.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열심히 구상해오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죠. 처음엔 작게 시작했지만 꾸준히 노력하면서 점점 규모를 키워나갔고 결국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답니다. 부모님도 처음엔 걱정하셨지만 제가 안주하지 않고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언니도 저를 기특하게 생각해서 격려해줬어요. 막내가 내 눈엔 평생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기일 것 같더니 결국 해냈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밥도 거르면서 하길래 깜짝 놀랐어. 솔직히 중간에 포기하고 도와달라고 할 줄 알았거든. 엄마랑 아빠의 반대를 꺾고 시작한 거니까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솔직히 저 스스로도 이대로 가는 게 맞는지 자신 없을 때도 있었는데 묵묵히 지켜봐 주셔서 고마워요.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이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기쁘네요. 내가 너 지난번에 쓰러지는 거 보고 얼마나 깜짝 놀라는 줄 알아? 그래도 좀 존경스러운 면도 있네. 형보다 나은 아우 없다던데 너는 나보다 나은 동생인 것 같다. 앞으로도 네가 도전해 나가는 거 응원할게. 물론 가족이니까 제가 실패해서 돌아가더라도 두 팔 벌려서 맞아줬겠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당당하게 성과를 가지고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일에 치여 살다가 저에게도 사랑이 찾아왔는데요. 남편과의 만남은 정말 우연이었어요. 잠을 넉넉하게 자는 편이 아니라서 항상 피곤한 저에게 커피는 필수였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카페에 갔습니다. 그날도 저는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었고 남편은 제 옆에 서서 주문을 기다리며 책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를 힐끔 보더니 우리 어디서 본 적 없냐며 말을 걸더라고요. 사실 프랜차이즈 카페였고
사람이 많은 시간대였으니까 누구라도 자주 오는 사람이라면 안면이 있기는 했겠죠. 저는 그런 뻔한 멘트에 대꾸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그날따라 기분이 좋았는지 어디서 본 것 같냐고 물어봐 줬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꿈에서 본 것 같다고 너무 눈에 보이는 수작을 걸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유치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도 남편에게 마음이 기울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고 남편이 먼저 연락처를 물어보면서 본격적으로 인연이 시작된 거죠. 당시 남편은 의전원 4학년이었고 늦은 나이에 공부를 시작해서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연애를 하면서 졸업했고 의사 국가시험을 봤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2번이나 낙방했어요. 그래도 저는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줬죠. 저 역시 힘든 시간을 겪어봤다 보니까 옆에서 조언을 빙자한 잔소리를 한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고달파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조급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오히려 옆에서 응원해주며 힘이 되어주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은 울먹이면서 제 손을 붙잡고 고마워했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도 저를 업고 다니기라도 할 것처럼 예뻐하셨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들이 여자 복은 있는 것 같다고 확신해. 너 같은 애가 또 어디 있겠니? 요즘 여자들이 계산이 빨라서 저금 아니다 싶으면 의리 없이 떠나버리는데 너는 시험이 2번 떨어지는 중에도 우리 아들이 기 한 번 죽이는 법이 없다며. 그냥 그 일을 사랑하니까 시험 결과는 별로 제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험 2번 떨어져서 힘들어하고 있을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당사자잖아요. 제가 괜히 거기에 더 짐을 얹어주고 싶지는 않네요. 너는 어떻게 말도 그렇게 곱게 하는 거야? 너 같은 며느리 둘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유 내가 자다가도 만세가 저절로 나오더라. 너는 시집 올 때 아무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아주 레드카펫이라도 쫙 깔아줄 테니까. 시어머니는 저를 만나기만 하면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색이 여유로워 보이고 남편을 재촉하지 않고 묵묵하게 곁을 지키면서 기다려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 집이 좋은 집인 것 같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 시댁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거든요. 제가 남편과 연애하고 있을 때 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분이었는데요. 살아계셨을 때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듣기로는 건달 생활을 하셨다는데 워낙 귀가 얇아서 주변에서 이거 하면 대박 난다고 부추기면 덥석 믿고 돈을 쏟아부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허공을 향해 주먹을 쥐면서 말씀하신 적 있어요. 그렇게 시아버지 때문에 몇 번이나 사기를 당했고 그나마 있던 얄팍한 재산마저도 다 날려버렸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그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시어머니가 고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의사가 되겠다고 의전원을 간 거였다고 했죠. 사연을 듣고 보니까 2번을 떨어지고도 오랫동안 좌절에 휩싸여 있지 않고 금방 툭툭 털고 일어나 자기 살 길을 위해 노력하는 남편이 또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결국 의사 면허를 따낼 수 있었어요. 저에게 달려와서 기다려줘서 고맙다며 무릎 꿇고 프로포즈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연애를 마치고 결혼까지 골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의원에서 피부 시술을 다루는 일반의로 재직하게 되었죠. 모두의 축하를 받아 결혼하고서 1년 차일 때 이제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던 제 앞에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친정언니가 유방암 연기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일찍 발견해서 다행이라고는 했지만 젊은 나이에 암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온 가족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죠. 젊은 사람이 암에 걸리면 진행 속도가 오히려 더 빠르다는 말도 있잖아요. 언니는 형부랑 같이 병원에 다녀온 뒤에 저희 친정 식구들을 모아다가 이 소식을 알려줬는데요. 엄마는 언니의 말을 듣자마자 부엌에서 그릇을 놓쳐 깨뜨리셨고 아빠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언니도 아무렇지 않은 척 담담하게 말하려고 했지만 손이 떨리는 걸 보니까 속으로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을지 짐작이 가더라고요.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언니가 애써 의연하게 보이고 싶어 하니까 최대한 울음을 참고 다독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언니, 그래도 아직 초기라고 하니까 방법이 있을 거야.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오히려 몸에 좋지 않으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겠어. 더 나빠졌을 때 발견한 것보다 훨씬 낫잖아. 언니한테는 형부도 있고 우리가 옆에 있으니까 걱정 마. 그래, 고맙다. 내가 가진 건 건강 하나라고 자신해서 살아왔는데 아무리 연기라고 해도 암이라고 하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 그래도 의사 선생님 믿고 말씀하시는 대로 잘 치료받아서 꼭 나을 거야. 우리는 병원에서 받는 치료 외에 어떤 게 도움이 될지 잘 찾아볼게, 언니. 언니는 지금부터 다른 건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치료받는 것만 집중해. 우리 친정 식구들은 똘똘 뭉쳐서 언니의 쾌유만을 바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언니의 상황을 듣고 가만히 생각에 잠기더니 어딘가 연락을 시도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의전원 시절 친하게 지냈던 선후배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였어요. 다행스럽게도 남편 덕분에 우리 언니는 원활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걱정과 달리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예후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추적 관찰을 하면서 완치 판정까지는 더 기다려야 했지만 이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언니도 훨씬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정에서는 자연스럽게 남편을 거의 은인처럼 생각하게 되었죠. 엄마는 남편만 보면 늘 고맙다고 하면서 손을 꼭 잡았고요. 우리 가족이 큰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게 다 남편 덕분이라고 칭찬했어요. 아빠도 남편을 볼 때마다 어깨를 두드려주며 표현을 아끼지 않았죠. 친척들이 언니가 수술을 무사히 마친 것을 축하하면서 방문할 때도 남편은 거의 귀빈 대접을 받았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는 엄마가 직접 남편 앞에 반찬을 챙겨 놓아 주었고 아빠는 술잔을 먼저 따르며 사위부터 한잔해야 한다고 하실 정도였죠. 하지만 그 누구도 이상하게 여기기는커녕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남편은 가족이니까 누구라도 그랬을 거라며 쑥스러워하면서도 내심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티가 났습니다. 시어머니도 무척 기뻐하시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에게 사위 역할을 제대로 해냈다며 칭찬하셨고 너무 잘했고 다행이라며 발까지 구르시더라고요. 우리 친정에서 점수를 많이 딴 거라고 흐뭇해하셨죠. 그러면서 친정에서 형부보다 남편이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을 게 분명하다고 우쭐해하기도 하셨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의 그런 반응은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저는 그냥 웃어 넘겼어요. 남편 덕분에 언니가 무사히 연기에서 더 나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는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더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언니의 목숨을 살려준 셈인데 그냥 입 싹 닫고 넘어갈 수는 없었거든요. 당연히 우리 친정에서도 귀한 아들 키워주시고 사위로 보내주셔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때마다 선물을 보내드리는 건 물론이고 전국에서 나는 사내 진미를 구해다 전해드렸어요. 그렇게 이제 걱정할 일은 지나가고 평온한 시간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요. 제가 자연 임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빨리 애를 가져야 되지 않겠냐고 걱정하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제가 없는 줄 알고 시어머니랑 스피커폰으로 전화하는 것을 듣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는 목이 빠져라 제 임신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유, 아직도 소식이 없어? 병원은 가봤어? 너 그냥 마음 놓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요즘 기술이 발전해서 시험관 같은 거 시도하면 또 금방 되는 것 같던데 빨리 끌고 갔다 와라. 얼른 애 낳아서 팔목 잡아야 하지 않겠어? 어머니, 아직 자연스럽게 기다려보려고 해요. 저희 사이도 문제 없고 아직 임신 가지고 조급하게 생각할 때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괜히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요. 네가 알아서 잘할 거라고 믿지만 아유 이러다 헛똑똑이로 남을까 봐 걱정된다. 지금처럼 니네 장인 장모가 호의적일 때 애까지 팍 낳아서 확실하게 네 편으로 만드는 게 좋단 말이야. 그러면 며느리도 딴 생각 못 할 거고. 남편이 시어머니의 말에 동의하는 것 같지 않길래 저는 모른 척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부러 따지려 들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요. 남편도 그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흘렸는지 저를 난임 클리닉으로 끌고 가려는 기색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시어머니랑 삐걱거리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임신에 좋은 한약이라면서 출처를 알 수 없는 탕을 보내주시기도 했고 자꾸 어디서 미신 같은 걸 주워 듣고서 찾아오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는 본인이 애써서 정성 들여 갖다 주는데도 제가 적극적으로 받지 않으니까 답답하다면서 가슴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임신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들을 낳아주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일이 워낙 바쁘니까 세세하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고 쳐도 너는 좀 내가 신경 써주면 고분고분 받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남 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다 너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얼른 아들을 낳아야 나중에 너희 친정에서 재산 물려줄 때 순위가 올라가는 법이라고. 네? 왜 벌써 그런 생각을 하세요? 저랑 언니는 그런 걸로 경쟁할 생각 없어요. 친정 부모님이 왜 벌써 재산 물려줄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하는지도 의문스럽고요. 저도 제 사업 따로 있고 남편도 월급 잘 받아오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네가 아직 잘 몰라서 그런다. 무조건 낳을 거면 아들이고 최대한 빨리 힘을 내보는 게 좋겠어. 나중에는 네가 나한테 고마워하게 될 거다. 그때 가서 고개 숙이지 말고 지금 뜻을 잘 따라줬으면 해. 친정 부모님은 멀쩡하게 건강하신데 왜 혼자서 그렇게 저랑 언니가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순위가 매겨질지 고민하면서 전전긍긍하시는 건지 황당하더라고요. 특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들을 낳아야만 재산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지도 어이없었습니다. 게다가 저랑 언니는 정작 둘도 없는 자매처럼 사이가 좋았으니까요. 어쨌든 시어머니가 혼자서 방방 뛰시는 거랑 별개로 저도 눈치가 보이기는 했어요. 그렇게 3년이 그냥 지나갔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완전 자연 임신을 추구해서 산부인과 가서 시험관이나 인공수정을 할 생각이 아예 없었습니다. 시험관하면 다운증후군 같은 문제 있는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높다면서 걱정하더라고요. 그런데 언니가 아무래도 유방암을 겪고 나서 그런지 건강 염려증이 심해졌어요. 조금만 몸이 피곤해도 혹시 재발하는 건 아닌지 걱정했고 음식 하나를 먹더라도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몸에 좋다고 하면 다 들어뒀다가 건강식품까지 챙겨 먹으면서 면역력 강화에 신경을 쓰더라고요. 형부에 의하면 집안에서도 공기청정기를 몇 대나 들여놓고 미세먼지 수치를 체크하면서 환기를 자주 시킨다고 했죠. 날이 흐린 날에는 외출을 꺼려하고 조금이라도 몸이 으슬으슬하면 바로 병원부터 가려고 한댔어요. 예전 같았으면 감기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언니가 작은 증상에도 민감해지니까 가족들도 다 같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예 공기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멀리 가면 조카를 봐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친정 부모님도 언니 따라 강원도로 이사를 가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살고 있는 집까지 팔아서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조금 서운해하는 기색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가족이니까 부모님이 언니를 챙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남편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때다 싶었는지 자기도 원하는 게 있다면서 속마음을 털어놓더군요. 솔직히 당신은 아무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는 장인 장모님께 섭섭해. 나는 내 부모님처럼 생각해서 처형 아프다고 했을 때 내 선후배들한테 연락 돌린 거란 말이야. 나도 그거 쉬웠던 거 아니고 어려운데 용기 낸 거라고. 근데 장인 장모님은 처형님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 당신도 고심해서 챙겨준 건데 속상할 수는 있겠네. 그래.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일방적으로 언니네만 챙기는 게 아니라 아팠다 보니까 다른 거 신경 쓰이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도와주시는 거야. 우리 부모님은 우리 부부한테도 무슨 일 있다고 하면 바로 와주실걸? 나도 사실 내 이름으로 개원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근데 내가 장인 장모님께 언제 당연하다는 듯이 도와달라고 하는 거 봤어? 호의가 계속되니까 권리인 줄 안다고. 나는 드리기만 하고 받지는 못하는 것 같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형님만 좋은 상황이 된 거잖아. 남편은 친정 부모님께서 언니네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니까 시무룩하게 굴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본인도 개원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지만 집안 어른들한테 감히 함부로 돈을 요구할 수 없어서 가만히 있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까 저도 좀 마음에 걸리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은근히 저한테 기대하는 눈치였어요. 아무렴 페이닥터로 지내는 것보다는 병원장으로 지내는 게 돈도 그렇고 대접도 그렇고 훨씬 낫지 않겠냐는 거였죠. 저는 그동안 임신이 안 돼서 눈치가 보이던 때였고 친정 부모님도 언니만 챙기는 게 미안했던 건지 남편이 개원하고 싶어 한다는 걸 듣고 보태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소식을 듣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기분이 째져서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생기가 돌 수 있는지 처음 알았지 뭐예요. 시어머니는 역시 사돈댁이 제대로 된 집이라고 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셨어요. 내가 징작 알고 있기는 했지. 너부터가 우리 아들 시험 2번 떨어진 거 기다려줬던 앤데 그 피가 어디 가겠어? 너희 부모님도 후회하지 않으실 거다. 아이 분명 우리 아들이 의원도 엄청 번창하게 만들어서 보답할 테니까. 그랬으면 좋겠네요. 남편이 저희 언니 투병할 때 도와준 몫이 크니까 부모님께서도 도와주시기로 한 것 같아요. 남편도 추심 잃지 않고 의원 잘 운영해 나가면서 저희 부모님이 지원해 주신 게 헛되지 않도록 이끌었으면 해요. 아유 그건 당연하지. 우리 아들이 목표라는 게 있으면 어떻게든 이루는 사람이거든. 나는 이제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너도 우리 아들이 잘 될 일만 남았다는 거 믿고 기다리기만 해라. 시어머니는 벌써 남편을 병원장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어색해하지 않고 어깨를 으쓱해 하더라고요. 시댁에 방문하면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직접 숟가락에 밥을 올려 먹여주기까지 했어요. 곧 큰 일을 해야 하니까 다른 것 때문에 힘 빼지 말라고 어화둥둥 난리도 아니었죠. 저는 그래도 남편이 당시 근무하고 있던 곳에서 손님이 많았던 편에 속했기 때문에 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안심하고 있을 뿐이었고요. 남편은 출근길도 놀러 나가는 것처럼 기분 좋게 다니더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기존에 잘만 다니던 의원을 그만뒀다는 소식을 통보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대책 없이 결단을 내려버리는 사람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뿐이었죠. 내가 뭐 다른 투자자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장인 장모님이 자금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건데 계획이 틀어질 리가 있나. 당신도 괜히 불안해하지 말고 내가 그만큼 장인 장모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라고 기쁘게 생각해. 아무리 우리 엄마 아빠가 말씀을 번복하실 리 없다고 해도 아직 백지 상태잖아. 뭔가 틀이 잡히고 나서 관두는 게 낫지 않아? 나랑 상의라도 하고 결정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개원하는 건 당신이 더 잘 아는 거라고 해도 이거 좀 당황스러워. 걱정하지 마. 이제부터 의원 자리도 알아보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된다니까. 요즘은 이런 피부 시술하는 의원들이 훨씬 잘 되거든. 일단 차리면 수익 끌어올리는 건 일도 아니야. 금방 회수해서 돌려드릴 테니까 호강하실 준비나 하라고 말씀드려. 아무리 제 남편이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해도 남편의 천하태평한 표정을 마주하고 있는데 우라통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 정도로 자신 있으면 시어머니한테 빌려달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시어머니는 왜 이렇게 확실하게 성과가 보장된 당신의 계획에 동참하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우리 어머니가 돈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해맑게 대답하더라고요. 아무리 우리 친정이 집을 팔게 된 첫 번째 원인은 언니 때문이라고 해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는 시댁집 팔아달라는 요구조차 하지 않는 게 짜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대로 남편이 마냥 긍정적으로 탱자탱자 결정하도록 놔두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을 진행해 나가게끔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저는 바로 친정에 연락해서 아직 돈이 넘어가기 전이니까 차용증부터 쓰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친정에서는 갑작스러워 하시면서도 제가 꼭 그래야 한다고 신신당부하니까 알겠다고 하셨죠. 저는 바로 남편한테도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차용증을 요구했어요.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라고 해도 당신이 돈을 빌려가는 입장인 건데
차용증 써줘야 할 것 같아. 괜히 선 긋는 것 같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작은 돈도 아니라는 거 알잖아. 이 정도는 많이 양보한 거고 충분히 당신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 뭐라고? 당신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고 진심으로 요구하는 거란 말이야? 아니 무슨 의사한테 돈 빌려주면서 이런 것까지 요구해. 나만큼 보장 확실한 사람이 어디 있다고. 당신이 나 일하는 거 본 적 없어서 모르나 본데 나 꽤나 능력자야. 그런 식으로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분명히 해줘. 그래야 우리 부모님도 걱정하지 않고 마음 놓으실 거 아니야. 당신이 상의도 없고 언질도 안 주고 직장부터 관두고 왔는데 우리도 믿을 구석 하나는 만들어둬야 하지 않겠어? 남편은 처음엔 황당하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지만 제가 단호하게 밀어붙이니까 결국 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자기 입장에서도 우리 친정 부모님한테 목숨줄이 달려있고 돈을 받아내야 하니까 숙이고 들어온 거겠죠. 저는 혹시 몰라서 공증까지 철저하게 받아뒀어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사람에게 끌려다닐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친정에서 자금을 받아 괜찮은 자리를 계약하고 인테리어도 시작했는데요. 남편이 본격적으로 개원을 준비하기 시작하니까 시어머니는 회춘이라도 한 것처럼 신나셨더라고요. 그리고 전 시어머니의 본색이 딱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느꼈습니다. 아들 낳아야 한다고 그렇게 들들 볶던 사람이 갑자기 그 이야기를 쏙 집어넣더군요. 이제 진짜 중요한 시점이 코앞에 온 거다. 너도 머리로 생각할 줄 안다면 우리 아들이 병원 키우는데 집중해야 하는 거 알고 있지? 괜히 귀찮게 하면 안 되는 거 항상 기억해라. 진정한 내조는 그런 거야.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어머님이 그렇게 떠받드시는 병원장님은 요즘 워낙 바쁘시다고 해서 얼굴 볼 틈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는 아들 필요 없으신가 봐요. 어머님이 노래 부르셨잖아요. 얘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는 법이라고. 지금 이 시점에 너 임신하면 일단은 우리 아들이 신경 써야 할 텐데. 아유 절대로 안 된다. 우리 아들 마음 약해지게 들러붙고 그러지 말고 적당히 거리 두고 서포트만 해. 네. 제가 어떻게 감히 어머님과 남편의 큰 그림을 알겠어요. 저는 방해할 생각 같은 건 전혀 없고요. 제발 남편이 헛발질하지 않고 잘 개원할 수 있기를 얌전히 바라고 있어요. 어머님도 칭찬만 하지 말고 잘 붙들어 매셨으면 좋겠네요. 언니보다 먼저 아들 낳아야 한다고 전전긍긍할 때는 언제고 이제 친정에서 돈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받을 거 다 받았다는 식으로 행동하니까 웃음이 났습니다. 저도 그런 시어머니의 태도에 삐딱하게 대응했는데요. 아들이 병원장 될 거라는 기쁨에 빠져서 그런지 별 반응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더 비웃음 나오는 일이 있었는데요. 어쨌거나 제 남편이 개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본인을 사모라고 소개하면서 돌아다니더라고요. 아직 개원 준비하기 바쁜 상황이고 당연히 남편의 의원이 잘 풀리는 상황도 멀었는데 벌써 신나가지고 백화점에 가서 가방이며 오시며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남편이 갚을 거라고 약속했다고 해도 친정에서 받은 돈이 들어간 상황이니까 시어머니가 저렇게 미리 사치부터 하는 게 너무 꼴 보기 싫었어요. 게다가 정작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 개원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돈 한 푼 안 주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더 가관인 건 셋이 백화점에 가면 제가 뒤에서 졸졸 따라다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남편 옆자리 떡하니 차지해서 팔짱을 끼고 매달려서 다녔어요. 당연히 희한한 그림이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다들 쳐다보면서 수근거리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도 그제야 좀 부담스럽고 눈치가 보였나 봐요. 갑자기 저한테 공격을 시도하면서 저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잘 나가는 병원장이 됐는데 정작 오랫동안 애를 못 낳았다는 걸 알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대신 우리 아들 옆자리에 있는 거야. 네가 애를 못 가지니까 내가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는 거라고. 너는 나한테 죄송하게 생각해야 돼. 언제는 남편 방해하면 안 되니까 당분간 임신은 꿈도 꾸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벌써부터 본인이 하셨던 말씀을 까먹으신 거예요?
어머님은 백화점에서 이럴 게 아니라 병원 가서 치매 진단부터 받아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가 진작 임신을 했으면 됐겠지? 3년이 지났는데서 소식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 이제 와서 괜히 배불렀다가 우리 아들 앞길 막으면 안 되니까 내가 좀 주의 준 거 가지고 시어머니 창피를 줘? 제가 어머님 창피해준다고 해서 뭐 남는 게 있나요? 저도 어머님이 땡전 한 푼 안 주셔서 우리 부모님 자금 들어간 의원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원래 애들이 엄마 고생하는 것 같으면 잘 들어서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마음 편안해지면 어련히 알아서 찾아와 주겠죠.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을 못한 게 무기라도 되는 것처럼 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쯤 되니까 제가 순풍순풍 잘만 나았으면 약점이 없어서 뭘로 트집 잡아서 저렇게 구박했을지 궁금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헛소리를 받아줄 이유가 없었죠.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고생해서 임신 못한다는 뉘앙스를 보이니까 시어머니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빽빽 소리 질렀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눈 여겨보고 있던 백화점 직원이 와서 시끄럽다고 제지하더군요. 남편도 얼굴이 새빨개졌고 시어머니도 쪽팔린 건 알았던 건지 주랭랑을 치듯 도망 나갔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남편을 신뢰하기가 어렵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분간 임신 준비를 정말 멈추는 게 맞다고 결심했죠. 그리고 남편이 정말 개원하고 나서 번창하게 만들기까지 어떻게 되나 두고 봐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그렇게 여러모로 기다리던 개원식 당일이 찾아왔어요.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손님들을 초대해서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케이터링 업체도 불렀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자기 친구들을 잔뜩 불러놓고 저한테 돈 10만 원을 쥐어주면서 손님 맞이하고 서빙도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어차피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이기는 했는데 웬일로 짠순이 시어머니가 10만 원까지 다 주려고 하나 싶었어요. 그리고 마음 바뀌기 전에 낼름 받아서 챙겼죠. 그런데 저는 당연히 제 남편의 의원이니까 단정한 옷을 챙겨 입고 참석했거든요. 시어머니는 무슨 여기가 개원하는 곳이 아니라 트로트 가수로 데뷔 무대를 치르나 싶을 정도로 화려한 옷을 입고 등장했더라고요. 그러더니 손님들과 직원들한테 저를 일당받고 일하는 식모라고 소개했습니다. 앞으로 여기는 눈에 띄게 잘 될 거고 번영할 건데 오래오래 같이 갔으면 좋겠으니까 바빠서 못하는 은행 업무나 장 보거나 자빌해야 할 게 있으면 전부 저를 시키면 된다고 덧붙이더군요. 제가 기가 막혀서 어이없어 하니까 시어머니는 제 팔뚝을 꽉 붙잡고 이런 게 진짜 내조라면서 일당은 쥐어주겠으니 똑바로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의 기가 막힌 행보에 남편이 같이 보태더라고요. 남편마저 저보고 손님 대접 좀 제대로 해주라면서 일단은 커피부터 타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가 해올 것도 아닌데 직원들한테 친절을 베푸는 척하면서 다들 무슨 커피 좋아하는지 취향을 묻고 저보고 받아 적으라더군요. 정작 직원들과 손님들은 이 무례한 모자 때문에 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놈의 모자는 분위기 파악하지 못하고 떵떵거리기만 했습니다. 진짜 이제 본인들이 잘 풀릴 일만 남아서 제가 의사인 남편에게 업혀가기 위해 그저 벌벌기고 무슨 말을 해도 다 따를 줄 알았나 봐요. 그리고 저는 여기까지 참아줬으면 충분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나도 잘 놀아준 것 같네. 역할놀이 재밌었어? 꿈 깨고 돈이나 갚아나갈 준비 똑바로 해. 이 의원이 잘 될 일은 결코 없을 테니까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정신 못 차리고 내키는 대로 질러가면서 사는 비는 어디 속일 수 없나 봐. 그게 무슨 소리냐? 아니 뭐 깽판이라도 치겠다는 거야? 네가 그런다고 우리 아들 명예에 티끌 하나 남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아무리 며느리라도 봐줄 수 없다. 바로 경찰에 신고 들어갈 테니까 괜히 헛소리 하지 말고 얌전히 커피나 사오도록 해. 어머, 저야말로 이미 경찰에 신고했을 테니까 어머님은 얌전히 귀한 아드님이 잡혀가는 거 구경하시면 돼요. 둘이 서로 얼마나 끈끈하던지. 제가 눈물이 다 날 뻔했잖아요. 어머님 지켜보겠다고 남편이 별짓을 다 했던데요. 시어머니랑 남편은 이 의원이 잘 될 일은 없을 거라면서
제가 돈이나 갚을 생각하라고 일갈해줬더니 무슨 말이냐는 듯이 제대로 상황 파악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경찰에 신고했고 곧 도착할 거라고 하니까 당황하면서 점점 얼굴빛이 창백해지더라고요. 사실 최근 남편이 예전에 근무하던 의원에서 연락이 왔었거든요. 처음에는 저랑 연락할 이유가 없어서 의아하기만 했는데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충격적이었어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개원할 거라고 했던 이유가 동료 의사들이 배척하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동료 의사들에게 배척당한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거죠. 바로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라 남편이 몰래 간도 크게 불법 시술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불법 시술이 아니라 의원에 시술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사모님으로 보이고 경제력 있어 보이는 분들을 골라 꼬셨던 거예요. 그렇게 따로 만나면서 개인적으로 불법 시술을 해주고 돈을 뒤로 챙기고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같이 근무하던 다른 의사들이 단순한 심증만 갖고 있었다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결정적인 물증까지 확보되었고 결국 저에게까지 연락을 주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저는 남편이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했을지 의문스러웠어요. 그래서 따로 남편이 친하게 지냈던 의사에게 연락을 해 캐물었는데요. 더 경악스러운 사실을 알게 됐죠. 바로 남편이 이런 일을 저지른 이유가 시어머니 때문이라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혼자 지내게 되시면서 적적하다는 이유로 문화센터를 다니셨는데요. 거기서 만난 또래 아줌마들에게 자기 아들이 의사라고 자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정작 유부남이라는 걸 숨기고 사돈을 맺자는 식으로 접근해 돈을 요구하는 사기 행각을 벌였더라고요. 당연히 진실을 알게 된 아줌마들은 길길이 날뛰었고 시어머니는 저 몰래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거죠.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알게 된 모든 사실을 속 시원하게 폭로해줬습니다. 어머님이 만들어 놓은 허물까지 다 감싸 안아주려고 불법을 저지르는 아들이라니 눈물이 다 나네요. 근데 어머님은 아들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어머님 때문에 지금 잃을 게 너무 많잖아요.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 아니라는 거 아시죠? 동료들한테도 배척당하고. 아니, 그게 내가 아기를 가지고 저지른 사기가 아니라 우리 아들이 너무 자랑스럽다 보니까 잠깐 말이 헛나왔던 거다. 제발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숨겨줘라. 얘 그런 게 또 내 죄 아니겠니? 그 고생을 해서 겨우겨우 의사가 된 건데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 살려줘라. 부탁이야. 얼마나 힘들게 의사가 된 건지 다 아신다는 분이 왜 앞길을 막으셨어요? 그거 어머니가 잘못하신 건데 왜 저한테 호소하시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어머님을 도울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의사라는 존경받는 직업을 갖고도 스스로 발등 찍은 건 남편이니까요. 제가 그간의 일들을 폭로하는 동안 시어머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제가 다 알게 되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것 같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고 저에게 싹싹 빌 뿐이었어요. 그리고 남편 역시 그 옆에서 사색이 되어가지고 숨만 헐떡이더군요. 그동안 능청맞게 말만 잘하더니 입은 열려 있었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남편은 결국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먹이면서 매달리기 시작했죠. 증거까지 다 전해받았다는 상황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알아차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은 가족을 위했던 죄밖에 없다면서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가 시어머니 같은 짓을 저질렀어도 본인은 불법을 감행하더라도 도왔을 거라면서 감정적으로 호소했죠. 그런 게 다 진정한 가족이지 않겠냐는 식이었어요. 도대체 의사로 살 자격이 없어 보였습니다. 남편은 제 다리를 붙들고 놓을 수 없다는 듯이 달라붙었는데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왔어요. 이 인간이 가족을 위했다면서 대단한 희생이라도 한 것처럼 굴지만 정작 본인 어머니 보호하려고 사기친 돈을 메꾸기 위해 불법 시술을 저질렀을 뿐이고 그 때문에 동료들 사이에서 의심사는 것 같으니까 도망치듯 나와서 우리 친정 돈 가져가 개원하려 들었던 거잖아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 양옆에서 아무리 울어제껴도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음 공해 같다고 생각할 무렵 타이밍에 맞게 경찰이 도착했어요. 당연히 남편은 곧 체포되었고 시어머니는 울부짖으면서 막아보려 애썼죠. 남편이 경찰에게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시어머니는 그제야 현실을 깨달았는지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저 본인을 살리기 위해 아들이 그랬을 뿐이라며 잡아가지 말라고 눈물 흘리며 따라가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불법 시술을 저질러 왔다는 증거를 모두 제출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경찰에서 조사받는 동안 시어머니가 벌였던 사기 행각을 막아보겠다고 발버둥쳤다는 게 명명백백 드러났습니다. 저는 변호사 상담까지 받아서 이혼 소송을 걸고 위자료도 요구하기로 했죠. 시어머니는 저를 식몰하면서 깔보려고 할 때는 언제고 이혼만은 안 된다면서 애걸복걸했어요. 우리 아들은 효자라서 그런 건데 이 늙은 어미 창피당하게 될까봐 걱정해서 좀 노력했을 뿐인데 이렇게 망가져야 하는 게 말이 되냐? 이 세상에 정의는 없는 것 같다. 우리 아들같이 착한 애가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다니. 정의가 있으니까 경찰에 잡혀간 거겠죠. 세상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다 불법 저질러서 위기를 모면하는 줄 아세요? 어머님이나 그 인간이나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막 살았으니까 자업자득이죠. 네가 이렇게 삭막하게 남편 버릴 줄 몰랐다. 어디 하늘 같은 서방님이 위기에 몰리면 네가 맨발로 쫓아가서 막을 생각부터 해야지. 어떻게 먼저 경찰에 신고할 생각부터 할 수가 있냐? 아이 그것도 그 기쁜 날에 우리한테 덫을 놓다니. 어머님은 자식이 불법을 저지르는데도 그냥 떠안고 싶으세요? 저는 그래도 한 침대에 같이 누웠던 사람으로서 마지막 정으로 더 이상 불법을 저지르지 말라고 제어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휴, 이런 거 보면 임신 안 된 게 아주 천만다행이네요. 시어머니는 저의 단호한 반응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가슴을 치고 흐느꼈습니다. 더 이상 대꾸할 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차용증 공증까지 받아뒀으니까 돈 갚을 준비나 시키라고 해줬죠. 전 시어머니나 전 남편이나 저를 끈질기게 잡고 놔주지 않을까 봐 좀 걱정했는데 다행히 변호사 덕분에 무사히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 시어머니의 삶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니 전 시어머니는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저기 빌붙어 보겠다고 친척들을 찾아갔다지만 전 남편이 개원 준비하는 과정에서 콧대가 높아졌던지라 주변 사람들을 얕보고 무시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기존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아무도 전 시어머니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생활비는커녕 끼니를 해결하는 것조차 힘들어진 것 같았고요. 동네에서는 구걸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고 시장 한쪽에서 버려진 채소를 주워가는 걸 봤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어요. 그나마 친밀하게 지내던 또래 아줌마들 상대로 사기를 치려 들었으니 다들 외면하는 건 당연했던 것 같아요. 이 와중에 저에게 구질구질 찾아오지는 않았으니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죠. 저는 전 시어머니의 근황도 예전에 이 사실을 알려줬던 의사에게 전해 들었거든요. 나이 드셔서 그 고생을 하며 지내게 되었다니. 애초에 왜 남들한테 사기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문화센터에서 만난 아줌마들이면 보통 친한 게 아니었을 텐데. 가까운 사람을 상대로 칼 꽂으려고 했다는 게 무섭네요. 그러게요. 이제 그 정도로 어렵게 살고 계시니까 괜히 남 탓하지 말고 제발 좀 반성하셔야 할 텐데요. 본인이 그러지만 않았어도 아들이 불법으로 들어서지는 않았을지도 모르잖아요. 아이 그 친구도 참 손님이 없는 의사도 아니었는데 아이 왜 불법 시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는지. 그러게요. 역시 사람은 쉽게 돈을 벌려고 하면 결국 자기 함정을 파게 되는 것 같네요. 땀 흘려서 본인이 뿌린 만큼 걷어가는 게 맞는 거겠죠. 저도 이제 이혼까지 깔끔하게 했으니까 그 인간들이 어떻게 살든 관심 꺼야겠어요. 전 시어머니는 쓰레기통까지 뒤져가면서 살고 있다고 했는데 굳이 제가 동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은 결국 의사 면허까지 정지되었고 병원 개원도 이제 불가능해지게 되었어요. 불법 시술 때문에 실형까지 선고받았다는데요.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이제 본인이 책임질 시간이 온 거라고 생각해요.
전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전 남편을 살려보겠다고 능력 있는 변호사를 구하고 싶어 했지만 동료 의사들이 모았던 물증이 너무나 명확했던 상황이라 누가 온다고 한들 어떻게 손을 써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전 시어머니는 본인과 아들만 이런 일을 당할 수는 없다면서 물귀신 작전이라도 펼칠 것처럼 우리 친정에 돈갚지 않겠다고 바락바락 소리 질렀는데요. 공증까지 받아두었던 차용증까지 있는 상황에서 고집 부리는 건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한 번 더 법원으로 갈지 말지 달려있다고 하니까 그냥 입 다물고 얌전히 갚아나가는 게 최선이었죠. 자기 아들 개원할 때도 땡전 한 푼 주지 않고 꿈쩍도 하지 않더니 전 시어머니는 결국 전시댁집을 팔아서 우리 친정 부모님께 갚을 돈을 마련해 왔습니다. 제가 워낙 칼 같으니까 우리 친정 부모님에게라도 감정적으로 호소하려 해봤지만 의미 없는 행동일 뿐이었죠. 다행히 우리 부모님은 그 돈으로 다시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하실 수 있었고 저는 이혼까지 잘 마쳤으니 친정으로 돌아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친정 언니 부부와 조카까지 자주 놀러와서 늘 시끌벅적하답니다. 주말이면 조카가 집안을 뛰어다니며 장난을 치고 언니는 건강 염려증에서 많이 벗어난 덕분에 엄마와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며 웃음꽃을 피우죠. 아빠는 조카를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행복해하시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여유를 즐겨요. 형부는 조심스럽게 이 남자는 어떠냐, 저 남자는 어떠냐 하면서 제가 외로워하지 않게 신경을 많이 써주고요. 물론 아직 저는 누구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어서 매번 거절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즐거운 하루를 보내다가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때로는 조카의 재롱에 배를 잡고 웃기도 해요. 저는 가족들 덕분에 위로를 받고 의지하면서 예전보다 더 단단하고 행복하게 지낸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이혼을 결심했을 당시에는 친정 식구들이 다들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은인처럼 여기던 사위가 그런 인간이었다는 사실에 친정 가족들도 얼어붙어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저를 격려하셨죠. 내가 이 나이 먹었는데도 아직도 세상이 뜻대로 움직이지는 않더라. 너도 이런 일을 겪었다고 너무 좌절할 필요 없어. 아직 팔팔하게 움직일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하고 일어나자.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 항상 잊지 말고. 당연하지 엄마. 안 그래도 이 인간에 대해 오만정이 다 떨어지고 있었던 때였는데 지금이라도 잘 헤어졌다고 생각해요. 이번 경험을 본보기 삼아서 사람 보는 눈을 길렀다고 할게요. 그래도 그때 차용증 받아주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내 딸이지. 하마터면 그 아까운 돈을 날릴 뻔했지 뭐니. 돈도 잘 돌려받았고 네 언니도 건강해졌으니까 다시 인생을 세워나가기만 하면 된다. 또 넘어지더라도 같이 일어나자고. 저는 가족들의 장난스럽고도 따뜻한 위로 속에서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의류 쇼핑몰을 활발하게 차근차근 규모를 키워나가기로 결심했어요. 요즘은 하루하루가 바쁘지만 그만큼 의미 있게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들어서 좋아요. 물론 한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는 인생은 저에게 허락되지 않았지만 저는 충분히 만족하며 살고 있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제 인생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꾸려가고 있으니까요. 가끔 제가 걸어온 길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동안 힘들지 않았냐고 묻곤 하는데요. 물론 배신감도 컸고 분노도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을 미련 없이 내려놓을 수 있어요.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무엇보다 다사다난한 와중에도 결국 제 자신을 잃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저에게 남은 건 제 미래뿐이에요. 열심히 땀 흘리고 사랑하며 살아가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절대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나 넘어지고 다치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있다고 믿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지금의 힘든 순간들도 지나가고 저처럼 후련한 마음으로 웃으며 돌아볼 날이 올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